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원 심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배지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심리특강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 주제는요, 지금 제가 공유해드린 파워포인트 내용처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관계의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심리특강,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의 마음은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생각이죠. 우리가 하루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그만큼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있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이 감정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좀 부정적인 감정, 좀 적절하지 않은 감정들을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감정을 또 때로는 피하거나 또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감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 신체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어떤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좀 힘들 때 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몸이 아픈 경우가 있죠.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도 어떤가요? 마음도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아프게 되면 몸도 아픈 경우를 많이 우리 경험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신체는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추측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도 있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교수님과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도 우리의 마음들을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생각, 감정, 신체, 행동, 관계는 우리 마음의 영역인데 이것이 서로에게 마치 태엽바퀴처럼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의 기술에서는 이 3가지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대인관계 이해하기,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대인관계 이해하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나요? 아마 손으로 세아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있죠. 앞에 의자가 하나 보이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의자에 문득 떠올려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몸짓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 그리고 몸에서 어떠한 느낌들이 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관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떤 학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데니얼 제이 시겔이라는 어떤 학자는 이 관계라는 것을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와 정보를 공유한다? 좀 뭔가 딱딱한 표현으로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그 빈 의자에 떠올렸던 그 사람을 내가 떠올렸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만일에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와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으시죠? 아버지의 직업도 있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들도 있을 겁니다. 함께 갔던 여행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방식이죠. 그 언어적인 방식 외에도 그 사람이 자주 했던 행동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물 흘러가듯이 관계가 원활한 관계도 있고요. 마치 가뭄처럼 바싹바싹 말라서 긴장감과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에너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관계의 흐름이 느껴지곤 하죠. 근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해와 존중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편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몸짓들, 비언어적인 몸짓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계 안에서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 드러나곤 하죠. 혹시 마르틴 부버라는 학자를 알고 계십니까? 철학자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이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 관계를 이 두 가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바로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요. 나와 너라는 관계는 인간화된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는 비인간화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단절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와 너의 관계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많으신가요? 처음에 제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심리극이라는 집단 상담을 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리극은요, 마음의 연극이라고 해서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떤 특정한 관계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드러내고 내가 무엇인가 감정적인 해소,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집단 상담이자 집단 치료 도구입니다. 이때 이제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주인공들 중에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어떤 만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런 주인공들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곤 합니다. 욕구가 좌절된 채 살아가고 있죠. 앞에서 설명드린 부모라는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감정을 느끼고 원하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인정하는 관계라면,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순히 그 관계를 수단으로서만 맺고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아닌 한 사람의 들리지 않는 독백으로서 단절된 관계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 나와 그것의 관계로는 우리는 원만한 관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요, 진정한 만남, 그리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인관계에 이런 조건과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요, 사실 그때부터는 나와 너의 관계라기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달라지고는 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만남, 참 만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관계를 원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모라는 사람은 이 관계가 더 나아가 너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나? 내가 왜 이 사람 관계에서 이런 말들을 하지?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우리는 경험을 하죠. 조금 딱딱한 질문이자 우리가 한 번쯤 해보았던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한번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메모장에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걸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나는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뭐뭐뭐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도 지식도 알고 있는 것을 자아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마이어스와 마이어스라는 사람은요,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다라는 얘기와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아 개념은요, 이렇게 네 가지로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체적인 자기, 사회적인 자기, 정서적인 자기, 마지막 지적인 자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체적인 자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키가 크다, 날씬하다, 잘생겼다, 그리고 키가 작다, 뚱뚱하다. 이런 어떤 신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얘기하고요. 사회적인 자기는 친구를 잘 사귄다, 사교 모임을 싫어한다, 그리고 수줍어한다, 인기가 있다 등으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자기도 있는데요. 쉽게 긴장한다, 화를 잘 낸다, 그리고 우울하다, 즐겁다, 겁이 많다 등으로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인 자기가 있는데요. 수학을 잘한다, 기억력이 나쁘다, 주의력이 좋다, 창의력이 있다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로 보이는 또는 주로 작동되는 수많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개념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까요? 맞아요. 지적인 자기라는 것을 자주 드러내겠죠. 친구들과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회적인 자기가 잘 드러날 수 있겠죠. 특정한 상황에는 일부 자기 개념만 작동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상황에는 지적인 자기가 작동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사회적인 자기가 작용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이러한 자기도 있어요. 가능한 자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미래에 되어 있을 모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개념을 가능한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행동, 미래의 기대로부터 이 자기, 가능한 자기가 발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보, 그것과 관련된 역할들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더욱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매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봉사 모임이나 그런 봉사자의 역할로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 이 사람은요, 그러한 어떤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추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자기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미래의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항상 자기가 난 잘 되지 않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하지 못할 거야. 이런 모습을 계속 추구하고 원하고 그리게 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모습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개념은 변화 불가능,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꽤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런 일관성 있는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기를 갖고 있고요. 자기 개념이 한번 확립되면 이 방어하려는,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되죠. 심리 상담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 좀 비판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자책하는 내담자들 만나곤 하는데요. 잘 바뀌지 않곤 하죠.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함께 밥도 먹고 같이 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여행을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의 시작인 바로 그 첫 번째, 자기 자신도 이해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아리의 창은 사회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마치 창문처럼 보이죠. 열린 창이라는 영역에서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을 이 열린 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창은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숨겨진 창은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미지의 창에서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을 미지의 창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 각각의 창들을 점점 확장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영역을 늘려나가게 되면 서로가 관계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고 교감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조화리의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르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 번쯤 발견해 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간혹 비교를 하곤 하죠. 비교한다는 거, 누군가를 내 자신과 비교한다는 거. 흔히 누군가가 내 자신을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기분이 좀 드세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열등감을 좀 느끼곤 하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 태도, 믿음을 비교하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등감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겪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과정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 관계의 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 자신에 대해서 알고는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사적 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은 부모나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애정을 많이 기울였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의 개념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 개념은 다시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같은 모습으로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봐 주길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한 영향을 주고 받곤 합니다. 상대방과의 나의 관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관계, 참 만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중요한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상대방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 있는 대화는 우선은 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바라보는 마음 보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 보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건강한 관계의 기술 배우기 시간인데요. 수많은 일상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원해요. 무엇인가를 원하죠. 영어로 want, 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하다를 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결핍된 것들이 있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원하는 것, 그것을 욕구, 바람, 욕망 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 사람의 욕구는 이렇게 무엇인가 채워지지 못한 결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자극들이 있어요. 사건 자체를 우리가 자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좋지 않게 나온 성적을 보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성적을 보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건 자체를 자극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일 때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생각, 감정, 행동, 관계, 신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마다 관계 안에서 반응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동적으로 어, 우리의 마음도 매번 해왔던 방식대로 이것을 마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자면 매번 같은 방식대로 우리는 그 사건에, 그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것을 자동적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동적 반응에서 우리는 때로는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내가 그 사건, 그 자극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 기술은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집중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듣기, 세 번째는 반응하기, 네 번째는 시작하기, 마지막은 경계 설정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집중하기입니다. 아주 잠깐 한번 해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은 여러분의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과 입으로 뱉는 날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떠오르고 다시 나는 호흡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신 지금 이 경험이 마음 챙김이라는 실제 기술인데요. 호흡 명상 또는 집중 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 컴퓨터로 따지자면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컴퓨터가 어떻게 되나요? 꺼져버리거나 좀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관계들 또는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처럼 내가 더 이상 리소스가 없는, 자원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금방 하신 집중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속도를 잠시 지금 여기에 호흡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주 일상적으로 하시는데 뭐 명상이라고 해서 뭐 몇 분, 몇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2분 또 1분 정도 아주 짧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하기 기술에서는
여러분 삶과 관련된 한 10개의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떠올려지시나요? 앞에서 했던 자기 개념에서 여러분이 적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올렸을 건데요. 그 단어를 우선 한번 적어 보세요. 네, 두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듣기와 반응하기 기술인데요. 여러분이 아까 집중하기 기술에서 두 번째 자기 자신과 관련된 단어를 적도록 제가 안내해 드렸죠. 그 단어와 관련해서 혹시 가까운 관계끼리 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서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구름이라고 단어를 적었는데 구름이라는 단어를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오가는 에너지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 나와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너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구나. 혹시 이런 느낌이야? 라고 자기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에 반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감정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난 내 자신에 대해서 구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여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문득 떠올렸어. 라고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 라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번 교감해 보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시작하기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신과 타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획과 동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엄마에게 어떤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녁 때 같이 가족끼리 밥 먹는 걸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번, 엄마, 나는 엄마랑 저녁 때 같이 밥 먹는 걸 원해요. 두 번째, 내가 몇 시에 집에 들어올 테니까 엄마가 그럴 때 밥을 해주세요. 세 번째, 만일에 엄마, 혹시 엄마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또는 내가 이런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내가 재료를 좀 사올게요. 혹시 필요한 재료 있으면 엄마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엄마랑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저녁을 먹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매우 기쁠 것 같아. 라고 자신의 계획과 동기를 이야기해 봅니다. 이게 관계 기술의 시작하기 기술입니다. 마지막 경계 설정 기술인데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가깝게 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이 심리적인 경계가 참 달라요. 그것을 경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정서적 경계다라고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심리적인 경계를 너무나 많이 가깝게 올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깝게 가고 싶지만 다가가기 어려울 때 이런 경계 설정 기술을 통해서 관계의 변화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책임을 지거나 질 필요 없는 것을 다루는 것. 우리가 때로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 안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정서적인 경계를 세우게 되죠. 두 번째는 관계의 에너지를 유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과도하게 다가올 때, 너무 가깝게 다가올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소진되지 않고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관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알기인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과도하게 심리적으로 다가올 때 그만 다가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예상치 못한 힘든 상황들이, 갈등이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나의 정서적인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게 되면 상대방도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정서적인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다른 사람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때로는 뭔가 해주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소모적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추정하고 그 사람 뭔가 해주려고 할 때도 우리는 뭔가 지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다룰 수 없다고 가정하고 뭔가를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뭔가를 하지 않는 것. 뭔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상대방 입장에서 신경 쓰이게, 뭔가 마음이 쓰이게 하는 나의 어떤 마음의 역동도 이런 경계 설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도 정말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자기가 그 관계 안에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관계를 위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분명하게 좋은 일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서로의 심리적인 경계 설정이 모호하게 되거나 내가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경험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다 보니 내가 굉장히 지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용기를 내셔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관계 안에서 상대방도 분명하게 내 의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을 다른 사람과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대략 1시간 정도 대인관계 이해하기, 그리고 나 이해하기, 그리고 건강한 관계의 기술 배우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한 기억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도 떠올리셨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기술을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걸 적용해서 오히려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도 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분명한 느낌은 여러분 감정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그 관계 안에서도 하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한 시간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 또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건강한 일상생활 속에서 또 건강한 관계,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인드온 심리연구소 배지석 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